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조금 더 약세 쪽에 좀 치우쳤다.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경제지표 발표들이 시장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글쎄요, 혹은 너무 많은 지표가 발표돼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혼조하게 작용을 해서 뭐 저렇게 보합 정도로 마감을 한 건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일단 지표부터 좀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PC 물가지표 발표됐죠. 물가지표인데 대충 예상치 범위에 있고 GDP 1분기 GDP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안 좋을 거 어차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 좋게 나왔고, 예, 그리고 파워르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파워르장 연설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요. 예, 라가르드 연설도 있었어요. 근데 라가르드 연설도, 그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뭔가 하나 어떤 쇼킹했거나 서프라이즈 했거나 이런 건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뭐 혼조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혼조하게 마감을 하고 이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조하다라는 게 뭐 특정한 뭐 강력한 매수세를 보거나 매도세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어떤 시장에 개입된 힘이 뭐 서로 뭐 상충해 갖고 제자리 걸음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미 이미 6월 28일부터 시장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단 말이죠.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상황에서 특별히 방향성 없이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면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갈 거다라고 봐주는 게 좀 합리적일 거예요. S&P, 나스닥 둘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어젯밤에 뭐 어떻게 마감했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반등을 위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아래쪽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기준들 말씀드렸죠. 뭐 물론 이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의 어떤 투자 기간이나 뭐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마디대를 설정해 놓고 보는 게 적합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제가 설정해 놓은 마디대 기준에 따르면은 뭐한 3,900 아래에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아래쪽으로 더 보는 게 더 아래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 돌파 한차 가기 전까지 위쪽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아래쪽까지 3,710까지 혹은 전저점까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단 하락이 뭐 진행 중이다. 어젯밤 하락이 주춤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78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어젯밤에 이 저항 돌파한 차가인데 실패했죠. 다시 한번 저항이 있음을, 저항의 튼튼함을 확인을 한 거죠. 일단 아래쪽까지 목표치 열려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11,250짜리까지 목표치 일단 열려있다. 혹은 뭐 전저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뭐 틈틈이 어쨌든 3,900 아래에 있고 11,780 아래에 있으니까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면 아래쪽으로 내리쪽으로 내리치고 이런 식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전략이 일단 뭐 이렇게 하는 전략이 정석이겠죠. 하락 추세니까요. 변동성 지수 살펴보자면은 사실 근데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도 좀 그렇긴 합니다. 이게 보합 마감하고 이래버리니까 거의 보합에서 마감하고 이러니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감소를 하긴 했단 말이죠. 하락 마감했어요. 0.7% 정도. 약간 좀 그림이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좀 음봉을 맞아가지고 당장 뭐 시장이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일단 약간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왜 이게 당장 급락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젯밤에 이제 장중에 잠깐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이 꼬리 부분이 어떤 지지력의 역할을 다음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 지지력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뭐 다음에 급락하더라도 여기서 주춤한다. 요 정도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빅스 같은 경우 그죠 일단 위에서 주춤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라갈 때 빅스도 이런 자리에서 주춤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주춤했기 때문에 좀 해석이 속 시원하게 위쪽으로 보기에는 좀 답답한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는 가운데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밤에도 물가 지표가 발표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젯밤 솔직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PC나 뭐 GDP나 파워르장 연설을 기다렸으니까 변동성 좀 확대시키겠지?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단 말이죠. 어젯밤에 조용했죠. 그렇다면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되는 것도 아마 그냥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변동성을 굳이 확대시키지는 않고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들어요. 아무튼 하루하루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 정도 생각해보고,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 이렇지 않겠어? 뭐 이 정도 가볍게 생각을 해보고 지켜볼 뿐이죠.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 싸움에서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요거 기준으로 지켜보면 될 겁니다. 내 생각 물론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너무 강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시장의 뜻을 그죠 받아들일 만큼 적당히 좀 유도리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3,900, 3,710, 뭐 11,780, 11,250 미국 증시 이야기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참 그 중요한 게 어젯밤 같은 경우 뭐 지수는 시장은 조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 2.2% 급락을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쌍바닥이나 삼바닥, 삼중바닥형 이런 거 바닥을 만드는 패턴들에 있어서 이 저점의 높이가 어디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점의 높이가 솔직히 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얘가 여기서 삼중바닥형이나 뭐 혹은 뭐 쌍바닥형 이런 걸 만들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었어는 안 됩니다. 혹은 여기까지 내려왔었으면 여기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해야죠.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내려온 그 틈을 타서 초강력 매수세가 나와서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이 보여야 여기서 그러면 이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중바닥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삼중바닥형을 이까지 일단 내려와서 여기서도 2% 하락하고 음봉이고 아래꼬리 물론 보이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뭐겠어요? 결국 죽으러 내려오는 것 같다, 여기는 전저점 자리 이거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할 때도 한국과 대만만 유독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인가에. 그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서 한국과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약하구나라고 판단을 해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됐다면은 한국 증시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0.3%, 0.7% 선방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2% 급락해버리고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는데 지지력이 거의 없다라고 지지력이 거의 없으면 판명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도 그죠, 그의 영향을 아마 받지 않을까.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뭐 중국, 일본은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대만은 제 생각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이슈적인 점들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파워르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거는 없었는데 이 파워르장이나 라가르드도 연설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결과적으로 이거죠, 그죠? 연착륙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죽었어요, 파워르장이요. 그런 거 연착륙 보장 못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시장, 고용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은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도 뭐 비교적 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들을 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죠? 물가 안정 실패가 더 큰 실수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연준의 목표가 뭐냐, 연준의 목표 두 가지가 있다. 지금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이 두 개가 상충할 경우에는 뭘 한다? 무조건 물가 안정으로 간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로 확인되고 있죠. 지금 파워르장 입에서 명백하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워르장은 고용시장과 그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서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인플레를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고요. 파워르장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강력한 긴축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저런 언급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시장 해석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거.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난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FOMC 의사록이나 뭐 이런 데를 지난번 FOMC 회의에서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일부 고용시장에 뭐 피해가 가는 거를 뭐 감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파월의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연준 이 각국 중앙은행 장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 같이 알고 지내고 같은 학벌이고 그래서 서로 다 친한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그렇고 이건 뭐 미국 유럽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특정한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라가르드 같은 경우도 요즘 자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더 이제 우리도 긴축할 거다. 인플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화정책 선택성이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여기서 있죠. 우리는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밑밥을 깐 거예요, 이게. 나 여기서 고용시장을 조금 좀 훼손시킬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이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급이요.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럽도 이제,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속도의 차이가 나긴 나죠,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서로 스타일이 다른, 워낙 덩치가 다르고 체급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통화를 쓰면서 같은 통화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둘 다요. 그래서 이 말은 어쨌든 저렇게 하고 있긴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 긴축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죠? 미국에 비해서 긴축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달러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에서 돈이 술술술 새내가고 있고 신흥국 증시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코스피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 충격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는데 이 자꾸 밑밥을 뭔가 깔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장들이요. 나와서. 예전엔 그죠? 예전엔 이런 이야기 잘 안 했자고요. 옛날에는 고용시장도 잡고 물가도 잡아야지,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은근히 이제 고용시장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6월 FOMC 회의 때부터 슬슬슬 꺼내더니 이제 아예 대놓고 면전에서 이러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고, 참 기사 중에 이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긴 하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뭐 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기업들의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각보다 뭐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거는 어제 봤던 그 기사입니다. 근데 이 일부 기자분들이 영 제목을 이상하게 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좀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빅롱을 외쳤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해석의 좀 차이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너무 좀 관심을 받으려 그런 제목이 관심 받으려고 이런 제목 달아놓은 느낌이 좀 너무 강해요.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라 써있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러니까 어제도 그 사실 그 저하고 이미 본 기사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올해 남은 기간에는 CPI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버리의 주장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버리의 주장이잖아요. CPI가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갖고 양적 긴축과 뭐 이런 긴축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빅롱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인플레만 잡으면 무조건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자가 이제 밑밥을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지금 저 기사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인플레만 잡으면 시장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근데 마이클 버리 이야기 잘 들어보면은 이거 CPI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런 거 빅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로 인한 대폭락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긴축 안 하고 인플레 없다고 시장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두 가지 우려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예요. 언론에서 이상하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있지만, 그 표현을 안 쓰고 있어서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 우려가 같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인플레만 적이 아니다라는 거. 이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거, 여기에 있는 뭐 CPI가 떨어진다라는 거, 뭐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죠. 이게 경기 침체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슬슬슬슬 물가가 안정적으로 잘 떨어지고 연착륙을 하는 건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불황이라 대침체의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건데, 또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못 한다는 거. 긴축을 한다는 건 그나마 경제가 자신이 있다, 그나마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근데 통화정책을 완화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카드가 금리 인하와 이런 거잖아요. 통화정책 완화잖아요. 근데 완화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 이게 대호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기사가 좀 너무 제목이 좀 낚시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하여튼 그래요. 그 어젯밤에 지표들 많이 나왔는데 뭐 유로존에 있는 여러 나라들 CPI들 나왔죠. 근데 심각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CPI 같은 게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긴 하는데, 이거 그죠? 중요하죠. 근데 이 CPI가 둔화되는 게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진짜 연착륙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황으로 가는 것과 이 인플레가 살짝 감소해서 안정적으로 잘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뭐 하여튼 재밌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어젯밤에도 하락을 했고요. 사실 그래요. 뭐 선반영 개념 뭐 이런 게 껴있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하락해서 재차 여기 정고점 자리를 붕괴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당장 달리겠다는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뭐 버텨보겠다,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지겠다, 요렇게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금리 하락했습니다. 뭐 저런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겠죠. 금리가 하락하고 어젯밤에 뭐죠? 저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하락했죠. 예, 이런 점들이 아마 증시의 하반 경직성에 좀 영향을 미치긴 했을 겁니다. 저 두 가지 점들, 유가와 그 금리의 상승, 이것들이 시장의 악재였다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 유가 하락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달러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달러까지 올랐죠. 네, 달러 오르고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했으니까 한국 증시는 오늘 좀 미국 증시에 비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 그죠? 어떤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 나오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 돌파 한착했고, 위쪽으로 그럼 갈 수 있다.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일단 갈 수 있다라고 목표치 열려놓고, 근데 전고점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비트코인 보고 넘어가자면 2만 달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데 계속 음봉이죠. 음봉의 계속 하락이죠. 음봉의 하락을 이걸 지지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 대장이 죽었다, 그죠? 투자 어떤 이 2022년 뭐 2020년 이때부터 시작한 어떤 버블 세계의 어떤 이 투자 세계에 있어서 대장 자산이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힘도 못 쓰고 있다,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마감과 뭐 파월의장 연설 등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한국 증시 오늘 분위기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쌍바닥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지수나 삼성전자나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었어는 안 돼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기서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쌍바닥을 만들고 싶었으면 어제 가격을 지켜주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랐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레벨이 전저점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여기서 쌍바닥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여기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서 최소 보합이나 상승 전환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요. 근데 일단 분위기상으로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개파락 크게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아래에서 그냥 차분하게 그죠? 차분하게 어떤 이평선들 수렴하는 분봉상 보시면은 분봉상 어떤 이평선들이 쫙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개파락 출발하면서.
오히려 그냥 이 이격을 옆으로 가만히 기어가면서 이 이격도나 줄이면서 기간 조정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강력한 매수세 등장은 아닌 거죠. 아침부터 땡 하자마자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어야 맞다라고 봐요. 오늘 반등할 거면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도 쌍바닥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번쯤 뭐 베팅해 볼 수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2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이미 뭐 310대 309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이거 자체가 일단 매수세가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5라는 기준 말씀드렸죠. 315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줄 수 있다. 예, 그런 점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뭐 반등에 베팅해보고 이거 쌍바닥 가능성 보이네, 한 번쯤 호기심으로 해보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미로 주식하는 건 아니고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죠? 오늘 또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환율, 달러 인덱스 올랐잖아요. 그럼이 한국 증시에 오늘 반등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될 거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중국, 일본은 혹시나 모릅니다. 중국, 일본은 오를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은 중국, 일본은 아니잖아요. 한국은 중국,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덩치도 작고 하여튼 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저항이 위에 있고 하여튼 이제는 저항이죠, 그죠? 이 저항선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갈 수 있다. 전저점까지 열려 있다. 그냥 보면은 편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늘도 고점 살짝 높였네요. 1,300원짜리 완전히 돌판착해서 위쪽으로 잘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환율만 봐도 사실 이게 증시의 미래가 좀 안 좋음을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굳이 뭐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315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좀 천천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